네, 정치 오늘 시작합니다. 임태희 당선인 특별고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드디어 만나서 지금 7시 25분이니까 약 1시간 25분 정도 만찬을 겸한 회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만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만남. 제가 볼 때는 정말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러나 이렇게 또 아주 전격적으로 만찬까지 겸한 이런 회동을 하게 돼서 아직 좀 진행 중일 텐데 좀 좋은 이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전 수석께는 19일이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길어진 데는 좀 이유가 있었기도 하겠 텐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됩니까? 우선 소위 그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 만남 자체가 무슨 이 사전 조건을 가지고 실무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처음 있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나 또 인사 문제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막 공개적으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제기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좀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데 당선인과 대통령이 좋은 말씀 나누고 또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금 또 시급하게 또 함께 또 공유하고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 또 오찬이 만찬으로 바뀐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만찬이 아무래도 시간도 더 길고 그리고 또 술도 한 잔 같이 겸하면서 또 식사를 하다 보니까 더 뭔가 좀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두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만찬 메뉴도 봄나물 비빔밥, 된장국 그리고 또 레드와인이 같이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장소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은 첫 회동을 할 때 청와대 본관에 있는 백악실을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귀빈을 모시는 자리라고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상춘제에서 마련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글쎄 아마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식사하기에는 두 장소 다 쓸 수 있는 데인데 예. 아무래도 백악실은 업무 중심이고 상춘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만나실 일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주요한 이런 그 손님들이 오실 때 많이 쓰는 공간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쪽으로 정하고 거기서 식사하시러 한 거는 이제 늦은 대신에 이번에 만남의 기간이 오래 걸린 대신에 좀 더 이 좋은 분위기에서 좀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상춘제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춘제의 현판을 가리키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봄같이 국민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나무 설명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매화나무다, 꽃이 피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처음에 좀 부드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기에 좀 아직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수석님께서 보시기에 첫 만남인데 좀 화기애애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약간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이제 과정이 좀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네. 보는 분들이 어색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이제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면서 비서실장과 인사를 하면서 가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비빔밥이라는 소재 자체도 역시 화합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이기 때문에 비빔밥과 레드와인을 함께하는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오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직접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석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두 분이 또 아주 첫 대면도 아니고 또 그 전에 이제 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이렇게 또 대통령과 함께 인사 과정에서 또 만나고 또 그랬던 사이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최대한 예우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모습 임태희 고문님께서도 지금 보고 계신데 좀 거리가 또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언론에서 비춰진 모습들이 그동안 갈등이 많았어서 그래 보이는 건지 임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의미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담백하게 두 분이 만나고 네.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어떻게 좀 특이하게 좀 이렇게 보이세요? 네, 지금 네 명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 비서실장을 겸해서 함께 이제 배석을 해서 식사도 함께 하게 될 텐데 원래는 독대하는 자리가 예상이 됐었잖아요. 이 독대를 하지 않고 이제 배석자가 함께해서 식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독대하는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이제 배석자 두 분 실장님 포함해서 만찬을 하는 자리니까요. 예. 독대라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획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네. 또 만찬하고 두 분이 또 따로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독대를 만약에 한다면 그 말은 즉 현직 대통령과 미래 대통령 간에만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대화가 있을 때 그런 자리를 또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제가 이야기가 보기엔 있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 사실은 두 분 만남 자체가 이건 이제 역사의 어떤 그 한 기록이기 때문에 네. 뭐 가급적이면은 배석자 있게 해서 예 이게 공유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제가 과거에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저런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가령 외국 정상과의 있었던 얘기를 하신다든가 네. 또 아니면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이제 그 위원장도 만나신 적이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뭔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고민을 하고 계신 사항인데 꼭 네. 이건 후임자가 이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겠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뭐 합의서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 최재원 수석께 질문을 드리면 보통 이제 배석 있는 회동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독담을 나누는 걸 떠나서 전반적인 논의의 포인트를 짚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가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당선인 측에서 주로 하실 얘기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배석하시는 두 분 실장님들이 좀 기록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만찬을 하면서 사실상 2+2 이 대화가 되고 조금 내용적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당선인 쪽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가령 우선은 이제 4월 달이 이제 한미연합훈련, 그 다음에 이 김일성 태양절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뭐 미사일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과도기의 이런 이제 안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얘기될 수가 있고 또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 소위 이제 소상공인들 피해 보상, 코로나 피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게 이제 추경을 통해서 뭐 하자는 얘기인데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 민생과 안보 또 이제 코로나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공식적으로 2+2 자리에서 나오지 않겠나 싶고요. 조금 더 마음속의 얘기나 또 두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또 자리를 물리시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또 내용들이 되겠죠. 민생 안보 현안 이야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뭐 비서실장들이 뭐 발표를 하는 시간도 있을 거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은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된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추경 문제나 안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 도출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당선인과 문 대통령님의 만남은 굉장히 특이한 과정을 거치면서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과거의 영수회담이나 이런 것처럼 의제를 갖고 또 합의문을 뭐 만들어내고 발표하고 사실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덕담하고 또 뭐 꼭 필요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마침 무슨 합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진행이 돼서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원론적 내지는 공감하는 이제 방향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이제
발표가 발표는 좀 할 수 있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매듭을 짓거나 또 그걸 무슨 합의처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추경이나 네.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건 지금 우리 저 최수성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대화는 충분히 이제 아마 나누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 이 두 분 사이의 첫 번째 이제 과제는 이제 인수위원회 활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인수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아마 이 의제일 거예요. 그건 뭐 의제라고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배석한 이제 양 비서실장에게 자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원활한 이 국정의 인수인계를 얘기하셨으니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좀 협의를 긴밀히 하면서 이제 갈등 없이 인수인계 좀 해라. 협조할 거 협조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게 하나 있을 테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긴급한 그 현안들 추경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뭐 말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특이한 게 사실 사전에 마치 조건처럼 논의된 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조건처럼 보도가 돼서 참 이상한 이 과정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 안 하기로 했다면 모를까 자연스럽게 저는 좀 그래도 그 이렇게 그냥 뭐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인수위를 좀 잘 도와줘라 네. 이런 내용 중에는 예.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이긴 하겠지만 아마 집무실 얘기하지 않을까요? 집무실 얘기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그렇겠죠. 그 집무실에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도 이제 이 누차 지적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께서 어쨌든 재임하시는 동안에 이 국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이 최고 그 책임자시고 또 한치라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경험을 하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중요성들을 이렇게 그냥 실무자들이 하는 선에서 지금 그 거론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아마 이런 점 때문에 그 우리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한번 발표했던 거다. 그런 점 참작 바란다 하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 당선인 측이나 지금 이제 집무실 이전을 준비하는 측에서도 그거는 정말 그 세심하게 챙겨야 될 사항이겠구나 하면서 그런 데에서의 좀 더 실질적인 협조가 저는 이런 회담을 통해서 만약에 거론이 그렇게 되신다면 그건 이 진전되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이슈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역시나 같은 질문. 예,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정무수석과 지금 당선인 비서실장 두 분이 사전 협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좀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와 그다음에 인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조건처럼 막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집무실 문제는 문 대통령님 워딩이 공감한다 이전을. 그러나 취임 전까지 이걸 완료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걸 잘 당선인 측에게 설명을 하겠다.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 자체는 공감인데 시기를 9일까지 할 수 있는 문제냐. 요 문제로 조금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무리 5월 9일 날 하려고 그래도 이미 지금은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선인도 이제 알고 계시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설명을 하는 두 분 다. 그래서 이걸 꼭 5월 9일까지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전에 당선인의 생각이셨다면 네.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불가능한 걸로 이제 전제하고 왜 5월 9일 전까지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를 좀 설명하고 대통령께서도 그게 공감은 하지만 왜 이게 쉽지 않았는지를 좀 설명하는 그 정도 선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 여론 역시도 이 용산 이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좀 더 많다 보니까 네. 당선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오늘 대화에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는 정말 세심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우려점들 내가 이런 취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하고 또 당선인도 이제 이 국민들께 그 약속을 지킨다는 면 또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상징으로 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점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협조를 받고 또 납득을 하고는 미처 이제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이 결정을 했다든가 하는 뭐 그런 좀 솔직한 대화가 두 분 사이에서 있으면 저 문제는 오늘 만남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서로의 그런 언쟁에서의 오해가 있었던 걸 좀 풀어가는 그 과정이 그렇죠. 있을 것이다. 예, 예, 오늘 예, 예. 이 만남은 예. 알겠습니다. 의외로 네. 이런 거 아닙니까?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고 취임하시고도 1년 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쉽지 않다 하고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야당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무실 이전은 두 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화문이라는 점도 똑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거는 사실은 두 분 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문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용산은 생각도 안 해보셨거든요. 근데 5월 9일까지는 불가하다는 건데 이전은 공감한다는 거다. 그래서 아마 용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어떻게 좀 이 절차를 하고 또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오갈 수 있는 그런 게 접점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또 얘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어쩔 수 없이 조건처럼 나오는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 부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이제 통합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반면 또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의 희망까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늘 곤혹스러운데 네. 사실은 작년 말에 이제 국민통합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질 때 뭐 저는 희망은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에 그런 명분이라면 같이 하는 게 맞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의 그동안에 이제 여러 과정을 보면 저는 그 두 분은 같이 사면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이제 인수인계하는 이런 마당에 자,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좀 푸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저 얘기는 거론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먼저 거론을 해서 이걸 예.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사면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건의를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전직 대통령의 이 문제가 쟁점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저렇게 쟁점이 된 이상에 내 임기 중에 내가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제 좀 물러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 많은 이들로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좀 기대와 함께 해봅니다. 최전석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요. 당선인과 문 대통령 사이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꼬인 게 있어요.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했던 분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국민 여론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생각을 해서 아주 진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절제된 짜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게 당선인이 아니고 당선인 측에서 공보라인에서 저걸 막 공개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얘기조차 아예 안 되고 겉돌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접근한다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조금 공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접근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나왔던 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를 소위 말해서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마치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얘기했던 당선인이나 그쪽이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묶는 것 자체가 우선 국민들이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어떻게 짝짓기 비슷하게 해서 예. 세트로 하자는 것까지 그냥 예단을 하고 그건 거의 다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오히려 큰 장애가 됐던 건데요. 그런 식의 내용적으로 김경수 지사와 이런 것은 저는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거는 화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또 뭐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는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걸 엮어서 세트로 한 거는 매우 서투른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런 문제가 실무선에서 거론이 되고 공개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 문제를 좀 잘못 흐르게 한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예. 그게 단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인사권 문제도 아마 감사위원회 제청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한간에 흘러나오곤 있는데 그 인사권 특히 이제 뭐 공공기관의 인사를 임기 말에 넣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그 부분이 누가 먼저 또 선을 끊느냐 나부터냐 다음부터냐라는 얘기도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됩니까? 저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2007년이죠. 선거가 끝나고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당시에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비서실장 때 저 문제를 협의를 하는 창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는 게 맞나 해서 과거의 사례들을 조사해 보면 어느 정부는 뭐 일체 추가 인사를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도 있고 어느 때는 뭐 자제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원칙적으로 좀 최소화하고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비워두기 어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하실 때는 좀 협의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임기가 이제 새 당선자하고 새 이제 취임할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하니까 그건 중요한 사실은 자리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지간한 거는 웬만하면 다 거기서 협의가 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요즘에 저도 언론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좀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제 경험상 어느 자리가 인사가 예를 들어서 빈다. 뭐 이번 같은 감사원이 빈다 그러면 그 감사원의 후임을 둘러싸고 엄청난 사실은 그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과정들이 뭐 인수위나 이런 데 이제 전달이 되고 하면서 뭐 되느냐 마느냐 하는 내용들이 만약 오고 가면 저거는 사실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요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은 요 인사가 이렇게 지금 인사 소요가 발생했는데 의논을 가령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면 그게 그렇게 시급한 거냐 아니면 어떠냐 하고 미리 말씀을 저걸 나누면 실무자끼리도 얘기를 나누면 저 문제는 충분히 저렇게까지 안 가고도 해결될 수 있었을 자신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너무 그 자리가 나는 거에 따른 인사 수요들이 많아서 막 이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저쪽에서는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저건 절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있단 말이죠. 저는 그러한 소위 아주 사안들이 실무적인 사안들이 지금 저 문제를 저렇게 크게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전 정무수석께서는 만약 지금 정무수석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선인의 이 정무보좌를
하는 자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네. 이 질문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개적으로 한 게 일을 굉장히 꼬이게 만든 거예요. 네. 알박기라는 식의 얘기를 당선인 측의 대변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핵심 관계자들도 또 연이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아주 의외로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 남은 사람은 인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또 해결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한국은행장이나 감사위원이나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뭐 사회이사라든가 뭐 감사라든가 이런 거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인사할 게. 그거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부터 보통 뭐 우리 임태희 실장님 아시겠지만 한번 인사를 하려면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 대선일 기준으로 따지면은 5월 9일부터 4개월 전부터 진행이 되온 일은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 최소한 대선 전후에서 특히 대선 끝나고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새롭게 진행을 해도 이미 신임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게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나 네. 한 1월 달부터 뭐 2월 달, 12월부터 진행해 왔던 일들을 그냥 중단하는 거는 그거는 좀 원당치가 않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자리가 한국은행장 감사위원 정도거든요. 이런 게 조금 협의가 필요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공공기관장이면 사실 중요하지 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도 전에 공개적으로 알박기 인사하지 말라고 그냥 해버리니까 인사권의 실제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그냥 각각 따로 공방을 하는 형태의 것이 되고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되는데 관계자들이나 언론이나 꿈보다 해몽이 나빠버렸어요. 인사권은. 실체 없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의외로 당선인과 대통령이 조금 잘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런 것이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장도 뭐 제가 아는 걸로는 사실상 협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감사위원하고 한국은행장.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뭐 비상임 이사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그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나.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오히려 그냥 지나가 버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두 분 다 한 발씩만 좀 양보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조금은 더 이 실무적인 그 차원에서 표현의 수위나 뭐 이런 것들이 격해지다 보니 이런 왜곡되는 현상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인사권 문제는 일단락됐다라고 하셨고 대통령 집무실 문제 역시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 도출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 그러면 어떤 성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크게 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빈손 회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출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이 업무의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분이 어떻든 이제 그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교대하게 되실 분들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금 인수인계가 진행 중에 있고 현 정부와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자 하는 기초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 회동을 통해서 마련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속에서 이게 이제 선거 때는 뭐 이 정말 이 상대해서 선거를 했지만 이제 국정 이 원활한 인수인계에서 차질 없는 국정 수행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저는 양쪽의 마음이 충분히 같은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동은 그런 분위기를 정리하는 걸로 우선 일차적 목적이고 기왕에 이제 저는 아까 희망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저런 거론이 안 됐다면 사실 그걸로 끝이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 이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 기본 정신 바탕에서. 근데 이왕에 이제 거론이 됐던 것들은 오늘 이 국민들도 기대하는 만큼 좀 두 분이 이왕이면 좀 두 분끼리의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와 희망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전에 얘기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는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니, 하여튼 처음 있는 일이라니까요. 네. 무슨 협상하듯이 해서 합의문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과연 그 바람직한 이 방법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임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정부나 부처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잘 인수인계에 협조하도록 큰 이 기준을 좀 잡아주고 뭐 이런 것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아주 딱 찍어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사전 공방을 해버리는 게 돼서요. 이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온 셈이 돼서 아마 그런 큰 흐름, 큰 방향, 그거에 대한 이제 공감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네. 아마 저 당선인과 이 현 대통령 간의 회동이 무슨 기록을 남겨서 뭐 무슨 합의문이 발표되거나 하는 사례는 전 듣지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5월 9일 날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아마 첫 번째 평가받는 것이 어떤 인사, 특히 총리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즉 어떤 인물을 세워야 되느냐에 놓고 화합형이냐 아니면 현재 어려운 경제 때문에 경제형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뉜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어떤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야 됩니까? 저는 꼭 그걸 마치 양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있는데 저도 이게 보면 둘 다 겸비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어떻든 지금 그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또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 문제, 민생 문제는 정말 시급하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또 국제 정세에 따른 우리 경제 문제는 그거는 정당과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아주 힘을 모아서 대처를 해야 그만큼 국민 고통이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으면 제일 좋겠고, 다만 이제 경제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정부의 무슨 리더십이 이 경제를 우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경제 수준은 지났다고 봅니다.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끔 그동안은 정부가 이제 민간인하고 소위 커플링 이제 동조화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만 잡아줄 수 있으면 저는 세세하게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저는 솔직히 지금 우리 경제 문제는 총리가 꼭 경제인 아니라도 저는 풀어나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통합 쪽의 무게를 좀 두는 그렇습니다. 인사를 또 예, 생각을 예. 하시는 왜 것 그러냐면 같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고 네네. 특히 지금 거대 그 야당과의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저는 그런 유형의 인물이 네. 당선인에게도 그렇고 국정 운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쪽에 무게를 둔 인사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보면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뭐 이런 박주선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인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통합의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측에서도 이걸 이렇게 받아들일지 이건 의문이거든요. 우선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총리를 임명하게 되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역량이 되느냐. 거기에 이제 정치적 의미 부여까지 되면은 그게 이제 제일 좋은데,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두 분을 만약에 총리로 내정을 하게 되면, 좀 여야 관계라든가 이런데 오히려 불을 지르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통합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네. 그런 게 현실적으로 파생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전문가나 또 이제 경제 관료 출신들을 총리로 하게 되면 사실은 사회정책 분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균형추가 좀 안 잡아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정무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이제 경제 전문가들에게는 또 잘 안 보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임태희 실장님과 같은 경력과 그런 이 궤적을 가진 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이시면서 비서실장 하셨고 또 뭐 국회의원 하셨고,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와 통합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을 찾아 나가고, 거기에 비경제적인, 그러니까 사회정책 분야까지도 다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분들을 찾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그러면은 조금 통합적으로 이렇게 좀 무게가 갈 수가 있다. 다만 박주선, 김한길 전 대표 두 분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갈등을 또 이렇게 야기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